현재 트럼프의 국가별 관세 협상 이후에 한국의 FTA를 비롯해 관세 협상이 신의 한 수였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정 관세를 다시 적용하겠다는 미국은 또 다른 발표를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관세 수정은 곧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애초에 기존 관세에 더한 플러스 15%의 관세가 아니라면서 미국에 곧바로 수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한 겁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약 50일 내외 거의 2달간 정도 걸려 수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유럽은 15% 관세가 확정인데 일본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고 50일 이후에 날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될 걸로 생각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일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을 뭐하러 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국은 일본에 50일간 또 다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충분한 미국에 대한 투자금의 정개 약속은 물론이며 방위비 증강 등 여러 면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충분히 일본에 뜯어낸 다음에야 비로소 일본의 15% 관세는 확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유럽과는 달리 일본에는 최소한 50일 이상은 시간을 끌면서 더욱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끝난 회담이 뒤에 혹을 붙여 계속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비슷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정관세로 넘긴 것은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 대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 국방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뿐 아니라 중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한국에 대한 경계가 늘고 있습니다. 금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이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방위비 증강을 언급했습니다.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유럽의 현 상황을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이 가운데 한국이 트럼프 때문에 최종 승자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주 홍콩의 SEMP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횡포를 부리는 가운데 결국 이 싸움의 승리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에서 대박이 날 걸로 기대합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및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꽤나 괜찮은 사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은 더욱더 남중국해에서 대놓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급한 것은 국경을 중국과 접하고 있거나 남중국해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필리핀은 한국에 현금을 주고 무기를 이미 사들이는 국가로 모범적인 방산협력 국가이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다소 논란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위협을 받자 당장 방산을 내놓으라는 자세를 보입니다. 영국 매체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 축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압도할 줄 알았던 전쟁 초반에 러시아는 크게 고전했고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의 드론과 제블린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대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체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급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데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수출강국인 한국은 이제 이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에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중국산 품질 문제도 있는데 태국은 2017년 중국과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중국 엔진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고 독일제 엔진을 사려 했지만 독일 정부에 막혔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사 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기업이 제작한 전투기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는 최대 5년 이내에는 대만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베트남과 지척이니 아무리 다른 국가에서의 전쟁이라 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전이 일어난 다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폴란드와 같은 인접 국가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의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 초계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신뢰도 검증은 끝이 난 데다 K9 전세계 점유율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 방산의 가치가 치솟다 보니 주문이 밀려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포탄이나 전차 등의 주요 선택지로 1순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와 같이 과감하게 먼저 주문해버리고 한국은 또 빨리 배송해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을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 채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베트남과는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한 적이 없으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금 지불 문제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KF-21 잔여금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계약금도 지불 안 했는데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부품을 구매해 손해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국가들은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대거 구매하는 폴란드 역시 순조롭게 대금 지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폴란드에 만연한 부채 리스크는 자칫 한국의 방산 대금이 회수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으로 본래 경제가 빈약한 폴란드는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폴란드도 한국처럼 고금리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여러가지 대금 상황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현재 30%만 선수금을 지급하며 한국 무기 납기를 칼같이 준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자칫 러시아 전쟁이 중도에 끝나버리면
대금 지급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폴란드에 박수는 치고 있지만 배송만 빠르게 받고 대금은 장기간으로 해놨다는 것이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대금 회수 우려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이집트 K9 역시도 아직도 하나 측에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이집트 측의 대금 지불 지연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수출 승인 문제가 얽혀 있다곤 하지만 이처럼 돈 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트남과 방사는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등은 베트남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며 여전히 대금 회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가량으로 국가 인프라 공사치고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온갖 핑계와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체납을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죠. 특히 중국조차 학을 떼고 지하철 공사를 철수했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입은 크게 감소했으며 해외여행 수입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닌 국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별 국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꼽았고, 여기에 미국의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올 들어 미국은행 줄도산으로 더 악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대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사는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는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안보에 기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안보 핵심 인사와 정책의 방향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회가 된다는데, 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부자 나라가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도중 미국이 한국을 재건했는데도 한국은 공짜로 미군을 사용한다면서 약 10조 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현재보다 약 10배의 방위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모습에 일부 일본 극우 언론에서는 한국은 아무것도 협상 안 한 결과라고 조롱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넉넉히 가만히 있는 바람에 관세를 두드려 맞았고 트럼프에 찍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방위비를 10조 원 받겠다는 말에 일본도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오히려 더 뜯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맹을 상대로 사실상 갈취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협상 카드가 나왔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전시 전자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한국이 원하는 것은 전시 전자권에 관한 것으로 미국조차 다소 놀란 것인데요.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원하니 한국은 전시 전자권 환수를 교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수건 사업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뤄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바로 트럼프의 안보 정책 담당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는 앞서 한국의 전시 전자권 환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한국의 국방이 더욱 강화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 때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실시하면서 현무5가 탄력을 받은 바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전시전자권 환수를 트럼프 정부에서도 원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건사업인 자주국방을 이뤄내는 작업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맥락과 크게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카드라고도 판단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기도 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트럼프는 1, 2때 2번이나 해줬습니다. 미국 돈만 덜 들어간다면 한국의 전자권 환수보다 관세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열 3위 엘브리지 콜비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가운데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논의된 바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말이 나왔죠.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는 2002년 정한 미국에서 나온 비핵화 원칙 개념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맥락이 정면으로 반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측근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주변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제 매우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트럼프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 핵무장에 관한 기사를 대놓고 내놨습니다. 한국은 해구산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것,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기사였으며 이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금지 발언은 특히 트럼프 정부와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이런 것은 중국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사전에 잘라내기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전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핵무기가 한국에 놓여있다면 훨씬 거북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국은 현무5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중국 전역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중국은 한시라도 빠르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금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핵전쟁의 최우승자는 없다라면서 핵무기 선사용 불가를 제안했고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며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자 했습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 국방과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멘트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 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하므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트럼프는 북한에는 따로 딜을 하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트럼프 측근이 집권 1기와는 달리 현재는 트럼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참모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자신이 주장한 모든 사안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도마에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 우산보다 다소 진보한 옵션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미국과 협의 시에 곧바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거의 모두 실행해준 인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미국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비즈니스적 논리가 대거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한국이 다른 주머니를 찰까봐 용인 안 했으나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까지도 용인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미 주요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관련된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GDP 2.7% 정도 부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나토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논리로 이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의 집권 시 사실상 미군 주둔을 철수할 조건만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북한에 달러를 공급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온다면 탑다운 방식의 빅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 답했습니다. 허버튼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제안할 거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에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주면 된다. 그런 다음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이미 한 번 둘이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에 관한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노이 회담 때 이러한 비슷한 핵 관련 딜이 오갔지만 끝내 참모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제한한다더라 라고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너무 낮은 수준의 핵 개발 제한이라서 북한이 조삼모사식으로 속이려 했다는 식이라 트럼프를 말렸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이제 트럼프 재집권 뒤에 북한에서 이를 다시 노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는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키려고 하니 북한은 더욱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인 겁니다. 보좌관에 따르면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고립을 깨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김정은을 돕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며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활한 달러 공급을 위해 미국 제재를 푸는 게 급선무이며 트럼프와 딜을 성공시켜 달러 송금이 가능해지는 그 시점을 위해서 김정은의 탑다운 제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복잡한 딜의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한국 핵무장 관련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해리스 현재 부통령까지 한국의 비핵화를 고수하며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핵무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권이며 어떻게든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미국의 우려대로 일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예전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선제 타격으로 다양한 동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기밀 문서가 나온 이상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한국 핵무장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말한 뒤에 일단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장할 기술을 가졌고 그것은 단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허락, 사인만 떨어진다면 한국은 즉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원전 수출에서 증명되었듯 세계적이며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최대 쟁점인 미국의 허락을 어떻게 얻을 건지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미국은 핵우산 옵션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한국을 핵무장으로 연결하며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실제 미국의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맷 마스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한국 관련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그는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항상 화를 냈다라면서 한국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FTA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그들은 국방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였으며 항상 한국에서 방위비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면서 중국이 듣기 좋아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대신 한국의 반대급부로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되며 한국은 모든 무역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커버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하는 관계로 한국은 위기를 넘긴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은 반발이 거세겠지만 미국을 이겨낼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미국 정권 교체로 의외로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국 경제에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중국 국방에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은 실제 핵탄두 3,000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으며 ICBM, SLBM 등 핵탄두를 실어 중국의 모든 지역까지 커버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동시에 남중국해 패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한국 핵무장으로 인해 동북아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핵무기는 늘려가면서도 주변국이나 전세계 핵무장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국의 핵무장 되면 대만 역시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계 군사 매체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뒤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자신이 대만을 침공하면 혼자 미국과 혹은 연합군 등 다양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이 있는 북한에게 한국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 등 동맹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해버리면 대만을 쳐들어가는 데 있어 북한을 배제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러시아도 중국을 돕는데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멀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제자 영국과 프랑스는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하는 골자의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서 이제 유럽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다는 판단 가운데 유럽에서 자체적인 핵 방어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생기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방 예산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도 대놓고 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지지한다는 한국 핵무장론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이유. 우선 지난 이틀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무게감 있는 이야기는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보충해서 미국은 발빠르게 제2의 옵션이라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후커 보좌관은 당장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서도 이제는 북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이며 빠르면 6개월 내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ICBM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핵무기를 장착해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확산을 우려하는 많은 이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이에 즉각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핵우산 옵션을 제공해봤자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하기에 한국이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할 것이라고 한국에서 믿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많은 이가 반대하지만 결국 미국의 도시와 사람들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며,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길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해야만 북한의 야망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옵션으로 미 상원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많은 이들이 반대한다면 적어도 핵무기 전진 배치는 물론 한국 등의 핵공유 협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과거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처럼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의 위커 의원에 따르면 국방 예산의 75조 원 증액이 한국과 관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핵무기 배치를 논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빠르게 핵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를 강력히 추진할 걸로 보이며,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한반도 관련 대북 억제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도 미국의 핵 위협이 지긋지긋한 데다가 이제 리더격인 러시아까지 북한에 내려오려고 하자 결국 한반도의 독자적 핵무장 개발 혹은 최소한 2옵션으로 미국 핵무기 직접 배치를 논하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 핵무기 배치 2옵션은 부적절하며 독자적 핵개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가 배치되면 결국은 그것은 미국의 것이기에 한국이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도 그만큼 급하고 한국 상황을 더 이상 넘기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2-3년 내 중국에서 대만 점령에 대한 야욕이 드러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선이 분산되면서 한국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많은 적국들은 한국을 절대 공격하지 못하며 미국은 대만에 집중할 수 있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러가 도사리는 가장 위험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푸틴, 한국 핵무장 가속화. 러시아는 가만히 보면 한국을 돕고 있는 격이다. 한국은 엄청난 것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관영에서는 러시아의 계속된 돌발 행동이
오히려 한국을 크게 돕고 있다는 말이 나왔으며 미 의회 및 군사계에서 한국의 뜻밖의 초대형 조치를 통해 군사 대국화가 완성된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은 다시 한번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자는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중국은 사실 러시아를 보는 시선이 상당히 껄끄러워졌음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실제 오늘자 러시아 하원에서는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이 있었으며 이는 앞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한국이 건설적,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는데 불과 몇 년 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협정을 하게 되는 정세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에 벌어지는 두 가지 사안을 크게 두려워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동북아의 최종 승리자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미국, 한국 핵무장화 서두른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과 상위 방호 조약을 맺은 것은 냉전 시대로 확실히 돌아갔다고 분석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동북아에 증폭되어 적지 않게 당황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런 현대에서 실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군사를 들일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무슨 위협이 될지 모른다며 매우 큰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북한의 뒤를 봐주는 국가가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몸을 사리면서 빠졌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거의 모든 무역을 의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 물품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등에 통관되는 중국의 물건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해관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을 검열을 강화해 묶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매우 시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혹은 삼중전 등 공산당의 큰 행사에서 등소평의 도각양회로 전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동맹인 러시아와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서방의 경계가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방과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어봤자 시선을 곱게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하고 있는 북한 제재를 중국이 어느 정도 종주하면서 북한 제재를 하는 것이죠. 사면 초과인 북한은 코로나 이후 처참한 경제에 더해 더욱더 살아날 구멍이 막막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살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을 졌고 계속해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며 이제 푸틴이 직접 평양에 와서 상호 조약을 맺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서방의 제재를 강력히 받고 있으며 전쟁 중이라 북한과 무역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와 많은 무역과 군사 교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 쪽에서 노리는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을 더욱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핵무기의 위협이 가까워짐을 뜻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수를 노린 것입니다. 결국 북러 간 상호 간에 충분히 주고받는 이익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조약이 발동된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의 국방부와 북한 간의 이러한 조약은 몇 달 전부터 사실상 체결이 된 상황이었을 것이며 실제 푸틴은 평양에 온 지 하루 만에 떠났고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만 과시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러 동맹은 예상은 했지만 상위 방위 조약 같은 굉장히 과감한 조약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도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러시아 조치로 인해서 더욱더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방어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소 상기되며 다급한 목소리로 한국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곧바로 해당 이슈에 관해서 답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보좌진에 한국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이 저렇게 당황해서 빠르게 답변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소식통들은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북러 조약을 크게 우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무기 투입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가 들여오더라도 70%가량 정비가 필요하고 분량이 대다수입니다만 한국의 무기는 신식에다가 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러시아의 불금 사업 때 받은 T-80U 등의 탱크를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투입시킬 수 있고 이 탱크들은 한국에서는 유지 보수가 어려우나 러시아 전장에서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무기를 많이 사용하기에 러시아 탱크는 활용하기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또한 현무원이나 에이테크스와 같은 현재 한국 전략 자산이 아닌 퇴역들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퇴역 장비를 전선에 투입시키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방산의 우수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제에 더해 한국 무기가 들어가면 화력이 2배가 되죠. 현재 전선에 하이마스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 여기에 천무2 같은 다연장 로켓이 들어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몇몇 라인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밀려나갈 수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무기들은 러시아 전쟁에서 실제로 아직은 투입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더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분명한 실수라고 파악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에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에 핵무장할 빌미를 주게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미국 경합주 10곳에서 모두 트럼프가 우세하여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주한미군 문제를 골치 아파하며 대신 핵무장을 시키자는 의견이 트럼프 참모 쪽에 훨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장 경계하므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훨씬 열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한국 핵무장은 러시아의 조약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나오고 중국도 반대할 처지가 못 되므로 러시아의 이번 조약이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과 한국 입장에서는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과 경제적인 문제로 앞으로 협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의리를 지키며 IMF 때에도 유일하게 남아 러시아를 지켰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게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투명하고 배신하지 않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번 북로 조약을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하며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자 푸틴은 다급하게 이에 대해 운을 띄운 것입니다. 푸틴은 단순히 북한을 누군가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라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한반도가 이로 인해 핵무장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북한의 위험이 있었는데 러시아까지 더해지면 정말 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핵이 생긴다면 중국은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러시아 행동이 못마땅하며 이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군사력을 압도하는 주체가 한국이 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K방산, 중국을 완전히 밀어낼 것. 중국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 물꼬가 대거 트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폴란드에서는 금주 한국의 폴란드 대통령이 등장해 직접 한국 무기 5조 원 구매를 현찰로 희망했습니다. 심지어 질질 끌고 있던 K2 전차 구매도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략적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은 물론 동남아 전체로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천무2와 K2 전차가 전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신음하는 가운데 방산에서 수출을 늘려가고자 하는 중국의 적색 경보가 울린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 방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사를 관영일보 등에 쏟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은 최근 K9 전세계 점유율 1위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제기했습니다. 인도가 최근 중국 국경에 백문을 들여오려는 시도를 하면서 심기가 불편해진 것도 있으며 최근 호주에서 K9 사격 시험이 훌륭하게 마무리되며 이것에 자극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K9이 전세계 자주포 최고 점유율을 달성하는 걸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지전에서도 한국 자주포가 쓸모없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비난했는데요. 중국 군사매체는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폭격 사건에 등장했지만 K9 자주포가 교전 중 고장이 났으며 북한군의 폭격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K9은 대부분 수입 부품이라 더욱 유지 보수와 정비가 어렵다는 발언을 더했습니다. 국산화율이 82%가 넘은 K9인데 스펙도 파악을 안 하고 기사를 올리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K9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고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베트남에 한국의 자주포 K9이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배치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도와 더불어 두 군데의 국경에 K9이 배치되는 짜증나는 상황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해서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술 빼가기 선수인 중국이 한국 보고 그러다가 기술 유출돼서 방산 망한다며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매체 인민망은 한국의 무기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마이너스이며 방산 수출 장비가 단일하며 단순하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내세우는 FA-50 전투기는 대체 항공체며 앞으로 유럽에서 공동 개발한 전투기를 비롯해 대부분 미국산 F-35 전투기를 주로 도입할 것이라 한국산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비판이 자신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의 FA-50을 비판하면서 유로파이터나 F-16 도입을 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폴란드에 FA-50 정비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에 발주를 하지만 대부분은 기술 이전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의 기술이 폴란드에 그대로 카피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다소 흥미로운 발언인데 기술 빼가기의 달인인 중국 입장에서 한국 행동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중국에 첨단 무기 공장을 세워주고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중국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며 한국과 같이 일부만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기술을 빼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의 많은 산업군이 중국에 그런 식으로 카피를 당했고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물론 반도체와 같이 중국이 수백조 원을 허공에 날려도 카피가 안 되는 사업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술 빼돌리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하고 있는 현지 공장 설립 기술 이전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을 비롯한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수출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무기 수출국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무리한 수출 실적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결국 한국의 방산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 단순히 K방산 수출이 안 되었으면 하고 질투를 보내는 것임이 곧 드러나게 된 상황인데요. 우선 군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현지 생산 수출로 인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의 전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란드의 내공과 한국의 누적된 내공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 현대 로템 등이 K2 전차를 합작하는 생산 과정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이전시켜줄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폴란드도 공장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중국의 주장은 K방산을 질투하면서 중동 국가 등에 중국의 방산을 어필하려는 시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중국과 대치되는 국가에 한국 무기가 들어온다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